네, 안녕하세요. 조창원입니다. 오늘 제가 제1발제로 발표할 주제는 디지털 포용 개념과 사회적 논의라는 고찰 내용인데요. 이게 굉장히 좀 광범위하고 포괄적이고, 사실은 아시다시피 이게 어떤 철학적 담론부터 시작돼야 되는, 굉장히 좀 뭐랄까요, 제가 사실은 다루기 굉장히 힘든 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최근에 디지털 포용 관련된 외부 포럼, 시민단체 모임이라든지, 그다음에 제가 이제 기본적으로 찾아봤던 자료들,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많이 고민을 했던 부분들을 좀 엮어서 제가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초반에 지금 그림을 보시면은 저게 뭐지? 이게 이제 빛인데요. 저는 이제 우리 사회가 디지털이라는 게 우리 일반 시민사회, 우리 사회에 일종의 빛과 같은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게 디지털 포용의 어떤 함축적 의미가 아닐까라고 싶어서 이런 그림을 한번 달아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트로는 사실은 제가 최근에 칼럼으로 제 포르투갈 작가죠. 1998년도인가요? 그 노벨 문학상을 받던 주제 사마라고가 썼던 눈먼 자들의 도시라는 것으로 한번 제가 함축적 의미를 끄집어 봤습니다. 제목을 제가 눈먼 자들의 도시 속 디지털 사회의 서사라고 달아봤는데요. 여러분들 책을 읽어보신 분들은 이제 알겠지만은 이 책의 이제 스토리를 제가 간단하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도시에 실명이 갑자기 백색 실명이 이제 전염병이 돌아서요. 모든 사람들이 이제 실명 상태에 빠져버립니다. 근데 아무도 보이지 않게 되니까 여기 내에서 이제 정부가 격리 시설을 만들고 거기에 눈먼 자들을 다 집어넣습니다. 근데 그 안에 있는 인간과 인간 간의 잔혹적인 어떤 문제들이, 계급 권력들, 투쟁들이 벌어집니다.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참혹한 문제들이 벌어지는데, 이 와중에 이제 확산이 됐지만은 이 중간에 주인공이 누구냐면은 의사의 아내입니다. 이 사람만 유일하게 이제 백색 실명에 빠지지 않아서 눈으로 뜨여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관점으로 쭉 이제 훑어보는 건데요. 일부의 사람들이 각고의 노력 끝에 이제 마지막에 전염병은 이제 해소가 되고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내용입니다. 제가 이 스토리에서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싶은 디지털 포용의 함의는 무엇인가, 이런 키워드를 한번 제가 뽑아봤습니다. 디지털 사회에서 백색 실명이라는 것은 디지털 격차로 인해서 디지털 실명에 빠지는 우리 사회를 함축적으로 보여줄 수 있겠다라고 제가 정의를 해봤습니다. 현대사회에서 눈먼 자라는 것은 결국 디지털을 활용할 수 없는 자들, 이런 것을 비유한다라고 이제 정의를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디지털 세상의 위험성과 기회를 또 우리가 이 책에서 함축적으로 도출해낼 수 있겠다. 어떤 의미냐면 디지털에서 이제 눈먼 상황이 되면은 혼란과 무질서가 오게 됩니다. 디지털 기술이 무분별한 사용이라든지 격차로 인해서 사회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로는 디지털 포용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니까 유일하게 시력을 가진 의사의 아내처럼 디지털 역량을 갖춘 이들이 타인들을 돕고 이끌어낸다는 메시지를 도출해낼 수 있겠다. 마지막으로는 디지털 포용의 궁극적 목표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시사점을 던져준다라고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전반적으로 제가 한번 네 가지 키워드로 우리 사회에서 디지털 포용이 가지고 있는 담론은 무엇이고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가를 제가 네 가지 키워드로 한번 정의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모호성입니다. 왜 모호성이냐면은 사실 디지털 포용을 얘기하기에 앞서서 저희는 포용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논해야 됩니다. 전 정부에서 사실은 포용사회 실현이라는 구현이라는 것을 이제 국정 철학을 내세운 바 있는데요. 이건 이제 굉장히 철학적 사회적 담론에서 이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저희가 이것을 포괄적으로 이해하기는 사실은 모호성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확장성입니다. 저희가 그나마 디지털 포용이라는 얘기를 많이 통용하고 제도화하고 있지만은 그런 내용들이 지금 현재 단계에서는 디지털 리터러시, 아니면 디지털 역량, 그다음에 접근성이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여기에서 조금 더 뭔가가 더 뛰어넘어야 되는 담론으로 가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확장성의 문제를 제기를 해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다양성입니다. 당연히 디지털 포용은 다양성을 내포하고 있겠죠. 그렇지만은 지금 현 단계에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언론에서 보고 있는 내용들은 4대 취약계층에 굉장히 많이 집중되어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대상에 대한 다양성에 대한 고민이 더 필요하겠다. 마지막은 실용성입니다. 이게 자칫 디지털 포용이 배려와 그다음에 복지 수준으로만 간주된다면은 확장하는 데 굉장히 한계가 있겠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유럽에서 하고 있는 이제 제도주의적 관점에서는 국가가 직접 나서서 이것을 경제적 관점, 기업의 경영 관점으로 확장을 해서 제도화시키고 이게 실용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단계로 가고 있다. 우리는 아직 그 단계에 가고 있지 못하다라는 게 제 문제점이라고 제가 지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자는 거냐. 그래서 제가 디지털 포용의 담론의 장벽을 깨기라고 이제 정의를 한번 해봤는데요. 대충 그래서 지금 우리 현실 제도적으로 어떤 부분에 대해서 딜레마가 있는가를 제가 세 가지로 한번 꼽아봤습니다. 첫 번째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상 영역의 확대가 필요하겠다라는 겁니다. 주로 4대 취약계층, 그러니까 노인층이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이런 4대 취약계층 위주로 우리가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걸 좀 더 일반화, 보편화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사실 취약계층 부분에서도 사실은 한계가 많이 지금 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 우리가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리고 민족 관점, 국가 관점, 계층적 관점 이런 부분에서도 사실은 디지털 포용에 대한 개념을 더 확장해서 볼 필요가 있다. 굳이 4대 취약계층에 한정돼서 볼 이유가 없다라는 게 제 문제제기입니다. 두 번째는 디지털 포용을 기업에 대한 그 유형화에 대한 고민과 학술적 고민이 더 필요하겠다라는 게 제가 제안하고 싶은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현재 제가 찾아보니까 관점을 좀 구체적이고 유형화를 해야 되는데 현재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서 이제 이 디지털 포용 기업에 대해서 자료를 2년 전에 낸 바가 있습니다. 제가 그걸 보니까 약 200여 개 기업들에 대해서 분류를 정리를 해놨는데 AR 기술을 하는 기업, 어떤 것을 하는 기업, 이런 기능적 관점으로 이제 단순 나열을 해놨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사회적 기업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회적 기업 같은 경우는 유형이 5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여러분이 익히 잘 알고 있는 게 일자리 제공형 사회적 기업, 그다음에 사회 서비스 제공형 기업 이런 식으로 해서 혼합형도 있고요. 지역 공헌 기업도 있습니다. 이렇게 약 5가지로 유형화가 되는데 이 유형화 방식은 기능과 그다음에 가치적인 부분들이 같이 이제 융합되어 있는 저는 유형이어서 그나마 조금 더 진전된 유형의 접근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은 우리나라에서 디지털 포용 기업에 대한 유형은 아직은 이에 지금 이르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검토가 더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집행기구의 다원화의 문제인데요. 지금 사실 디지털 포용에 대한 지금 우리의 논의가 아직 초기 단계이다 보니까 이것을 제도화하고 그 다음에 실현을 하기 위해서는 기구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당연히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과기정통부가 중앙 부처가 되고 그리고 집행기구는 아까 말씀드린 이하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초기에는 이룰 수 있습니다만 이걸 확장성을 가기 위해서는 이런 단순화된 이런 집행 구조로서는 한계에 봉착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디지털 포용이 가지고 있는 그런 개념이 굉장히 포괄적인데 과기정통부가 중앙부처가 됐을 경우에는 그 문제를 포괄하기 굉장히 힘들다. 기능적 관점, 기술적 관점에 머물 수밖에 없다라는 것 때문입니다. 그래서 노인 관련된 그런 어떤 포용의 문제들은 과기정통부가 그런 담론적으로 접근하기 힘들 겁니다. 이거는 보건복지부 산하의 역할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부 국회의원들은 법안을 새로 발의할 때 대통령 직속의 어떤 컨트롤 센터를 조금 더 상위로 놓자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 게 이런 배경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산하기구, 집행기구인데 니아가 하고 있는 역할도 지금 열심히 하고 있지만은 사실은 이게 우리 대한민국에서 디지털 포용의 저변 확대로는 니아의 역할은 그냥 역부족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민간 단체들에게 이런 권한과 위임을 부여를 함으로써 좀 더 속도감 있게 확장할 수 있는 그런 다원화된 기구들이 지금 필요한 시점이다. 라는 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어떻게 그림을 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는 디지털 포용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느낌, 그 개념에 대한 느낌이 체감적으로 잘 오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유사한 것을 한번 몇 개를 뽑아봤습니다. 그래서 ESG는 굉장히 지금은 대한민국에서 많이 보편화되어 있는 개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럼 ESG처럼 디지털 포용도 그렇게 굉장히 큰 담론이 될 수 있다. 어떻게? ESG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환경, 사회, 거버넌스 이 세 가지를 ESG라고 해서 지금 대세론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디지털 포용은 어떤 것이냐? 디지털 포용도 저는 보니까 ESG랑 거의 맥락이 같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은 제가 봤을 때 우선순위는 조금 ESG랑 다르다. 그래서 디지털 포용 가지는 ESG는 제가 봤을 때는 사회, 그 다음에 governance, 그 다음에 환경 이 순서로서의 어떤 ESG와 이제 상호 보완적인 개념이 될 수 있겠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두 번째는 DEI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사실은 ESG는 우리는 굉장히 많이 알고 있지만 DEI에 대한 개념은 저희가 사실 약간 생소합니다.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DEI가 굉장히 몇 년 전부터 보편화되어 있고요. ESG가 지나치게 조금 뭐랄까요, 환경에 대한 좀 그런 중요성을 강조하다 보니까 약간 보편적으로 좀 간과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인 측면을 조금 더 강화하려다 보니까 그래서 ESG의 좀 대체 용어로서 개념으로서 DEI가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DEI 가지고 사실 또 논쟁도 많이 벌어지고 있답니다. 여러분들 이제 정치 쪽에서 얘기하는 정치적 올바른 PC 논쟁 같은 것들이 이 DEI에서 이제 파생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DEI의 그 요소가 다양성, 그다음에 형평, 그다음에 이제 포용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포용, 인클루전에서 우리가 이제 교집합의 부분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소셜 이코노미인데요. 이거는 제가 이제 박사 논문에서도 제가 이제 기업가 정신, 사회적 기업가 정신 하면서 이 소셜 이코노미를 조금 봤었는데 그렇습니다. CSR에 취조가 되면서 소셜 이코노미, 이제 사회적 기업, 이제 사회적 가치에 대한 것들이 많이 부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보면 사회적 가치와 경제 가치의 균형과 조화를 추구하는 게 소셜 이코노미의 이제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데 디지털 포용 그리고 디지털 포용 기업 역시 이런 가치의 균형과 밸런스 부분에서 맥락이 굉장히 맞닿아 있겠다. 그래서 저는 전반적으로 이 세 가지 관점에서 디지털 포용은 우리가 버릴 수 없고 우리가 더 강화하고 띄워야 되는 담론이 될 수 있겠다라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또 하나의 논쟁이 하나 있는데요. 사실 디지털과 AI 관계 정립은 저는 굉장히 시급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디지털 담론, 그러니까 디지털 포용 담론이 사실 더 큽니다. 디지털은 0과 1 이상값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지금 밑에 보면은 김용도 교수님 2024년 보면 디지털은 모든 전자적 수단을 동원하는 개념이다. 그래서 AI까지 다 포괄하는 이제 개념으로 우리가 개념적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AI는 별도로 우리는 좀 개념을 하고 있습니다. AI는 사실은 디지털에 들어가는 개념인데 AI는 지금 독자적인 개념으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포용 기본법과 그 다음에 AI 기본법은 어떻게 보면은 디지털 기본법이 AI 기본법을 포괄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병립 관계로 가면서 지금 권력 관계가 제가 봤을 때 AI 기본법이 더 앞서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면 디지털 포용의 담론이 AI의 담론에 밀릴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그래서 그럼 어쩔까라는 부분에서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제가 제안을 하나 해보려고 합니다. 포용이 아닌 소외를 촉발하는 기제들이 있습니다. 디지털 포용을 막는 기제들. 그게 저는 배제와 워싱이라고 해요. 워싱. 배제는 내가 아닌 타자들을 이제 거부하는 것인데 이게 디지털을 소유하는 자, 아닌 자 이런 부분으로 볼 수가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워싱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제 위선이죠, 위선. 그다음에 하는 척하기라고 이제 해석을 저는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나는 굉장히 디지털적으로 포용적인 거야. 하지만은 그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척하는 것을 이제 워싱이라고 하는데 여러분이 가장 익숙하게 이제 알고 있는 게 그린 워싱 같은 것들이 대부분 대표적인 겁니다. 그래서 이런 두 가지 기제가 작동하면서 디지털 포용의 사회에 오는 그런 속도들을 많이 브레이크를 걸고 있다. 그러면은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구현할 수 있느냐. 그래서 제가 세 가지를 한번 제시를 해보고 있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상공의 원리인데요. 공감과 공정, 공유의 이런 가치로서 우리가 디지털 포용이라는 것을 세울 수 있겠다. 왜 공감이냐? 정서, 인지 공감을 해서
디지털 소외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문제 해결에 대한 마인드를 가진 게 저는 1번이라고 봅니다. 두 번째는 그것을 포착했은 다음에 디지털 환경에 대해서 우리가 분배적인, 절차적인, 관계적인 어떤 그런 공정성을 실현한 것이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다. 마지막으로는 디지털 자산을 갖다가 우리가 함께 공유함으로써 공동의 행복과 번영을 추구함으로써 이 세 가지의 단계를 밟음으로써 우리가 디지털 포용 사회의 어떤 정점으로 향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아까 인트로에서 한 거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수미 쌍관법으로 정의해봤는데요. 그 작가가 후속작으로 쓴 책이 눈뜬 자들의 도시입니다. 그래서 눈먼 자들의 도시에서 저희가 눈뜬 자들의 도시로 이제 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디지털 포용 사회에 가야 할 길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단계를 어떻게 가는 것이냐. 일단은 뭐 알다시피 예전에 이제 많이 학술적으로 다뤄졌던 디지털 레드라인, 그러니까 디지털적으로 이게 베리케이트를 쳐버리는 이런 사회를 일단 깨는 것이 우선일 거고요. 그게 실천이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걸 통해서 우리가 디지털 포용 사회로 도달할 수 있는데, 그것은 이 1에서 2로 가는 과정에서 우리 어떤 선택과 노력을 따라서 디지털 디스토피아를 가든지 아니면 디지털 유토피아로 갈 수 있겠다. 당연히 우리는 디지털 유토피아를 지향하겠죠. 그래서 이런 단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우리는 1단계에 지금 머물러 있다. 그래서 앞으로 나아가서 지렛 때는 제가 제안드린 상공 이런 것들에 대한 관점으로서 한번 모색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디지털 포용협회 화이팅! 화이팅!